자, 생명과학 2 11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DNA 복제에 대해서 공부해 볼 텐데요. DNA 복제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DNA 복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밝혀낸 실험을 먼저 이해하고 그렇게 복제를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DNA 복제는 메셀슨과 스탈이라는 학자가 아주 간단한 방사성 동위 원소를 이용한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밝혀내게 되는데요. 이 실험 전에는 많은 학자들이 보존적 복제, 그 다음에 반보존적 복제 혹은 분산적 복제일 것이다라고 세 가지로 나뉘어져서 이렇게 서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어, 그런데 1960년경쯤에 메셀슨과 스탈이 아주 단순한 이런 실험을 딱 함으로써 그 전에 있었던 이러한 이론들을 딱 정리를 했죠. 반보존적 복제다라고 이렇게 밝혀내게 됩니다. 요 내용은 우리 몇 차시였죠? 저번에 형성평가로 잠깐 다뤘었죠. 그래서 그때 한번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념은 알고 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실험 내용을 통해서 이 반보존적 복제에 대해서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이걸 이해하기 전에 실험의 내용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알아둬야 될 게 이 실험 전에 과학자들이 어떻게 복제를 생각하고 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보고 실험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어, 일단 보존적 복제라고 생각한 학자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학자들은 기존의 가닥이 그대로 보존되고 그 옆에서 이제 새로운 가닥이 스멀스멀스멀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지금 이 그림상에서는 기존의 가닥은 파란 색깔, 새로운 가닥은 이제 분홍 색깔, 빨간 색깔,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보존적 복제라면은 기존에 있던 게 그대로 보존되고 그 다음 옆에서 뭔가 새로 만들어진다라는 거. 그럼 한 번 더 복제되게 되면은 기존에 있는 게 그대로 보존되고 그 옆에서 새로운 게 만들어진다는 거. 이거는 기존에 있던 게 이거였죠. 여기서 기존에 있던 게 그대로 복제되고 그대로 남아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새로운 게 형성된다라는 거. 예,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학자들은 반보존적으로 복제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DNA가 두 가닥이니까 이게 한 가닥씩 풀려가지고 나뉘어진 다음에 새로운 가닥이 그 다음에 이렇게 상보적으로 연결되어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 되면은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복제하게 되면은 기존에 있던 가닥 파란색 하나 풀어지고 기존에 있던 분홍색도 풀어져서 새롭게 합성된 가닥은 좀 분홍색에서 이제 분홍 색깔로 합성될 거니까 이렇게 분홍색으로 새롭게 합성되고 여기서도 분홍색으로 합성될 거니까 여기는 파란색 분홍색이 섞인 것, 요 밑에는 기존에 있었던 분홍색과 새로운 분홍색이 섞인 것, 이렇게 이제 나뉘어지겠죠. 예, 그렇게 형성되는 게 반보존적 복제입니다. 그리고 또 일부 학자들은 분산적 복제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기존의 DNA가 있을 때에 이것이 중간중간 잘려져 가지고 중간에 잘려지고 또 중간에 잘려져 가지고 또 이쪽 부분에 잘려진 것은 떨어져 나왔겠죠. 예. 그래서 그 떨어져 나온 거의 그 공간을 새로운 가닥이 메꿔 나가는 식이다. 그리고 여기서 떨어져 나온 거하고 또 떨어져 나온 거 그 사이 공간은 새로운 가닥이 메꿔져 나가는 식이다. 이렇게 다 잘려서 분산적으로 새로운 가닥이 이렇게 메꿔져 나가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복제될 것이다. 이게 분산적 복제입니다. 그럼 분산적으로 복제가 실제로 된다면은 DNA 가닥이 한 번 복제되고 두 번 복제되고 세 번, 네 번 계속 복제될수록
뭐 계속 어떤 기존에 있던 것과 새로운 것들이 계속 섞이는 파란색과 분홍색 계속 섞이는 그런 양상을 나타내겠죠. 자, 1960년대 이전에는 이 메셀슨과 스타일의 실험 이전에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복제적 복제한다는 학자들도 있었고 반보전적 분산적 복제한다는 학자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메셀슨과 스타일이 아주 단순하게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 이제 밝혀지게 되는 거죠. 자, 실험 내용을 다시 이제 보면은 맨 처음에 방사성 동위원소인 15g짜리 질소가 포함된 배지에서 대장균을 배양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배양된 대장균들은 오랜 시간 배양해야 되겠죠. 이렇게 쭉 계속 배양하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대장균은 색깔로 구별하면 됩니다. 15g짜리 질소, 방사성 동위원소 15g짜리 질소를 가지고 있는 DNA가 만들어지겠죠. 파란 색깔의 그런 DNA를 가진 대장균들이 안에 이제 많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을 추출해 가지고 이 DNA를 추출해 가지고 원심 분리하면은 15g짜리 질소를 가진 DNA는 두 가닥이고 두 가닥 모두 다 15g짜리 질소를 가진 무거운 DNA의 그 띠가 형성될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15g짜리 질소가 가진 DNA를 포함하고 있는 이제 대장균을 곧바로 14g짜리 질소가 포함된 배지로 옮긴 후에 한 번 더 이제 세포 분열을 시킵니다. 이렇게 세포 분열을 시키면은 세포 분열할 때에는 DNA를 복제해서 그 다음 세포가 분열을 하죠. 생명과학 1에서 생식과 유전할 때 배웠죠. 따라서 자 15g짜리 질소가 포함된 대장균을 14g짜리 질소 포함된 배지로 옮긴 다음에 세포 분열을 계속 시키면 한 번 세포 분열했다라는 것은 DNA 복제 한 번 했다라는 거고 두 번, 세 번 이렇게 분열했다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로 DNA 복제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한 번 DNA 복제했을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한 번 DNA 복제한 다음에 원심 분리하니까 가운데에 띠가 나타났죠. 중간 무게의 DNA 띠가 나타났습니다. 한마디로 14g짜리 질소하고 15g짜리 질소가 섞인 DNA가 다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 실험을 통해서 이 1세대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자, 만약에 DNA 복제가 보존적 복제를 한다면은 한 번 분열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띠가 나타나야 됩니까? 한 번 분열하면은 기존에 있던 거 그대로 있고 15g짜리 그대로 있고 자, 파란색으로 할까요? 기존의 띠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새로 만들어진 가닥은 보존적 복제인 경우라면 새로운 거는 14g짜리가 새롭게 그냥 만들어져야 되니까 14g짜리만을 가진 띠가 형성돼야 되겠죠. 이거는 형성되면 안 되죠. 보존적 복제라면은 아래 위로 띠가 두 개 나타나고 중간에는 띠가 나타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실험을 해봤더니만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 자, 가운데 띠만 나타났죠. 가운데 띠만. 자, 따라서 이 1세대 세포 분열, 대장균 분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자, 보존적 복제는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하지만 반보존적 복제나 혹은 분산적 복제도 요 한 번의 실험을 통해서는 이 설명이 가능합니다. 반보존적 복제도 섞여 있는 아이들, 14와 15가 섞여 있는 아이들, 분산적 복제도 14와 15가 한 번 분열해서는 14와 15가 섞여 있는 아이들이 다 나타나니까
요 한 번 분열의 실험 결과만 가지고는 반보존적 복제인지 분산적 복제인지는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없겠죠. 단지 한 번 분열 실험을 한 후에는 보존적 복제는 아니다라는 것만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실험 후에 한 번 더 분열 실험을 했습니다. 2세대를 이제 얻었는데요. 기존에 있는 이제 1회 분열한 그 DNA 가지고 한 번 더 분열을 해봤더니만 띠가 두 개가 나타났죠. 섞여 있는 아이들하고 새로운 14g짜리 14g짜리 DNA 아이들하고 이렇게 두 개가 나타났습니다. 무거운 거는 전혀 나타나지가 않았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분산적 복제라면은 계속 어떻게 돼야 됩니까? 계속 잘리고 해서 이래 됐든 저래 됐든 기존에 있던 15g짜리 질소의 파란색 이 띠가 조금이라도 중간중간에 섞여 있어야 되죠. 섞여 있기 때문에 아무리 분열을 많이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섞여 있기 때문에 중간 무게의 띠가 계속 이제 두껍게 많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분열하면 할수록 많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순수하게 14g짜리 14g짜리로만 이루어진 띠는 나타나면 안 됩니다. 만약에 분산적 복제라면 14g짜리 14g짜리 가벼운 DNA는 나타나면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기존에 15g짜리가 섞여 있을 테니까요. 중간중간에 섞여 있을 테니까. 그런데 실험 결과 중간 무게와 가벼운 무게 둘 다 나타났기 때문에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게 분산적 복제도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반보존적 복제가 맞을까요? 한번 검증해 봅시다. 자, 처음에 순수하게 15g짜리 질소가 들어있는 DNA를 얻었습니다. 처음에 파란 색깔 얻었죠. 여기서 한번 복제를 했습니다. 반보존적 복제로 하니까 한 줄 한 줄 풀려져서 파란색이 분리되고 새로 만들어진 거는 14g짜리 베이지에서 이제 키웠으니까 새로 만들어진 DNA 가닥은 14g짜리 DNA가 상보적으로 한 줄씩 이렇게 섞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14g짜리, 15g짜리 두 개가 섞여 있는 중간 무게의 DNA 띠가 나타났던 거죠. 맞죠? 맞고.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이제 분열했다고 칩시다. 한 번 더 분열하게 되면은 여기서 기존의 띠 파란색과 새로 만들어진 분홍색, 그 다음에 여기서 만들었던 기존의 분홍색 띠와 또 새롭게 만들어진 분홍색 띠. 그래서 섞여 있는 아이들과 그 다음에 14g짜리만 있는 아이들 두 개의 띠가 만들어지겠죠. 밑에도 마찬가지고 섞여 있는 아이들과 중간 무게와 가벼운 무게의 14g이 만들어지죠. 이렇게 맞죠? 따라서 이 실험 결과를 통해서 반보존적 복제가 맞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기말고사에 문제 나온다면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죠? 한 번 더 복제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 번 더 복제하면은 밑에 띠가 나타납니까? 맹 안 나타나죠? 15g짜리 15g짜리는 계속 안 만들어질 겁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분열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자, 색깔을 달리 할까요? 기존의 파란색 띠 분리될 거고, 그 다음에 분홍색 띠 분리될 거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여기서도 분홍색 분리될 거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새로 만들어지는 것은 계속 14g짜리 질소가 들어있는 베이지에서 키웠으니까 새로 만들어진 것은 14g짜리 DNA 가닥이 만들어지죠. 14g짜리 14g 이렇게. 자, 그렇다면은 띠는 15와 14가 섞여있는 띠 만들어지고 14와 14짜리 띠가 만들어질 겁니다. 하지만 계속 분열하면 할수록 뭐는 커집니까? 15, 14짜리는 딱 두 개만 있고 나머지는 분열하면 할수록 나머지 만들어지는 모든 것은 다 14g짜리겠죠. 이 두께는 커지겠지, 그죠? 여기까지 됐나요? 네. 만약에 시험 문제 여기 나온다면 거의 나올 겁니다. 나오면
이제 꼭 이제 2번 분율뿐만 아니라 3번, 4번, 5번 쭉 이렇게 계산하는 그런 문제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자, 잘 알아두고요. 넘어갑시다. 120페이지는 그냥 모의 활동이니까 아주 심심하면 수능 치고 나서 한번 해보든지 하고요. 넘어갑시다. 자, DNA 자, 121페이지. DNA는 반보존적 복제됩니다. 한마디로 풀어져서 새로운 가닥이 상보적으로 만들어진 다음에 복제됩니다. 이 DNA 복제에 대해서 반보존적 복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그려라 할 수 있습니다. 서술형에 저번에 얘기했듯이 서술형은 그리시오로 나온다 했죠. 네, 자 어쨌든 간에 자 한번 알아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 1번 풀려져야 되죠. DNA가 복제되려면 반보존적 복제니까 두 가닥이 풀려져야 됩니다. 그게 DNA 복제의 첫 번째 순서입니다. DNA 한 가닥과 DNA 한 가닥은 서로 염기들이 마주보고 있는데 이게 공유결합으로 마주봅니까? 아니죠. 수소결합으로 마주보죠. 따라서 수소결합 서로 마주보고 있는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이러한 수소결합을 끊어야 DNA가 풀립니다. 그래서 DNA를 풀어주는 데에 그냥 뭐 가만히 있으면 풀리는 게 아니라 맹푸는 어떤 그런 일을 하는 물질이 그런 분자가 와야 되겠죠. 뭐 영어로는 헬리케이스라고 하는데 지금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DNA 그냥 우리말로 풀림 효소라고 하면 풀림 말 그대로입니다. DNA를 풀어주는 효소 DNA 풀림 효소가 와서 수소결합을 끊어주면은 이게 이제 풀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풀면은 그 다음에 아주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차피 DNA는 상보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원 가닥에 T가 있으면 그냥 A 염기를 A 뉴클레오타이드를 가져와가 붙이면 되고 C가 있으면 G 가져 붙이면 되고 그렇게 상보적으로 쭈르르르 갖다 붙이면은 새로운 가닥 형성되죠. 반대편도 마찬가지고 끝입니다. 그냥 풀고 쭈르르 연결하면 되는데 이제 이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자, 상보적으로 연결만 하면 되긴 되지만 문제가 있는 게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DNA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효소 이름이 DNA 중합효소입니다. 이 DNA 중합효소가 아주 까탈스럽습니다. DNA 중합효소는 뉴클레오타이드의 우리 저번 시간에도 앞뒤라는 용어를 좀 썼는데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앞뒤라는 용어를 좀 계속 쓰겠습니다. DNA 중합효소는 앞에 있는 세 번째 탄소에 뒤에 있는 인산을 갖다 붙이는 역할만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거꾸로 얘기하자면은 뒤에 있는 뉴클레오타이드의 앞에 있는 그러니까 뒤에 있는 뉴클레오타이드 인산에다가 앞에 있는 세 번째 탄소를 갖다 붙일 수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DNA 중합 효소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만약에 이렇게 뉴클레오타이드 두 개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칩시다. 다른 뉴클레오타이드들이 지금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러 개가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DNA 중합 효소가 할 수 있는 일은 DNA 중합 효소가 여기에 와서 이렇게 붙이지 못한단 말입니다. DNA 중합 효소는 세 번째 탄소를 인식해서 그 꽁무니에다가 그 다음 뉴클레오타이드를 갖다 붙이는 일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네, 일단 다 지울까요? 좀 많이 써서 자 다시 지웁시다. 다시 한 번만 더 얘기하자면은 DNA 중합 효소가 할 수 있는 일은 뉴클레오타이드가 이렇게 연결돼 있을 때에 DNA 중합 효소는 이 앞에
뉴클레오타이드가 아무리 많아도 이 앞쪽으로는 결합을 못 시키고 꼭 세 번째 탄소의 인산을 결합시키는 요 일만 할 수 있는 효소라는 거. 자, 그래서 방향이 중요하죠. 그래서 자, 여기가 앞이고 여기가 뒤라고 치면 방향이 어디 됩니까? 방향이 어디 됩니까? 여기가 5'이고 여기가 3' 말단이죠. 그러면 DNA 중합 효소 할 수 있는 일은 원 가닥의 3' 말단으로 계속 붙이고 해서 5'에서 3' 방향으로 쭉 계속 신장시킬 수 있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은 DNA 중합 효소는 폴리뉴클레오타이드를 형성할 때에 5'에서 3' 방향으로 신장시킬 수만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여기서 많이 틀립니다. 이거 내가 말장난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저번에 지수가 어이구 이거 뭐 많이 어렵게 낸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말장난하고 싶어 한 게 아니라 이거 원래 그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말을 잘 꼼꼼하게 조사까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잘 읽어보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은 이제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여기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지는 가닥은 5에서 3으로만 쭉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DNA 중합 효소가 여기 있는데 지금 여기 이 그림상으로 요 주황 색깔을 새로 만든 거죠. 요건 원가닥이고 요 파란색 원가닥이고 이 빨간색을 합시다. 빨간색을 새로 만드는데 5'에서 3'으로 이렇게 쭉 계속 붙여 나가고 옆으로 가서 또 붙여 나가고 계속 이렇게 이 방향으로 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이러니까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요 가닥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래쪽 가닥은. 자, 문제는 어디서 발생합니까? 위쪽 가닥 봅시다. 두 가닥이 풀렸는데 위쪽 가닥은 지금 요 파란색 원 가닥이 여기가 5'이고 여기가 3'입니다. DNA 중합 효소는 요 노란 색깔의 DNA 중합 효소는 항상 어떻게 만든다고요? 새로운 가닥을 5'에서 쭈루루루루루루 3'으로 맞네, 그지?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5'에서 3'으로. 자, 그런데요. 자, DNA 풀림 효소는 지금 이 그림상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하나하나씩 풀겠지요. 그러면 DNA 풀림 요소는 아까부터 친다면 여기서부터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풀어 나갔습니다. 그럼 밑에 있는 아이들은 DNA 중합 효소가 쭉 풀자마자 곧바로 계속 이제 만들어 나가면 되는데, 자, 위에 있는 아이들은, 위에 가닥은 DNA 풀림 효소가 풀자마자 곧바로 형성할 수 없죠. 왜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DNA 중합 효소는 3' 새로운 가닥을 3에서 5로는 만들 수 없고 반드시 5에서 3으로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풀기는 오른쪽으로 푸는데 DNA 중합 효소가 만들기는 지금 이 그림상으로 왼쪽으로만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에 가닥은, 밑에 가닥은 풀면서 곧바로 만들면 되는데 위에 가닥은 좀에 풀어놓고 만들고 좀에 풀어놓고 만들고 좀에 풀어놓고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되겠나요? 너무 복잡한데. 자, 좀 지웁시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그림 보면은 그렇게 돼 있죠? 자, 자, DNA 풀림 효소가 이제 위에 가닥으로 친다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만큼 풀어놓고 다음 5'에서 여기가 5'이죠. 여기가 3'이니까 5'에서 3'을 만들고
또 여기서 여기까지 풀어놓고 오른쪽으로 풀어놓고 좀 기다리고 있다가 그 다음에 여기가 5'이죠. 5에서 3으로 이제 만들고 있죠. 지금 3방향으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DNA 복제가 이렇게 쉽지 않은 게, 자, DNA를 복제할 때 그냥 풀고 쭉 연결하면 되는데 이게 방향이 있다 보니까 누구 때문에? DNA 중화효소의 그 까탈스러움 때문에. DNA 중화효소는 한 방향으로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풀자마자 오른쪽으로 풀면서 곧바로 그냥 풀자마자 곧바로 만들 수 있는 가닥이 있는 반면 좀 풀어놓고 만들고 좀 풀어놓고 만들고 좀 풀어놓고 만들고 좀 풀어놓고 만들고 이렇게 해야 하는 가닥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풀자마자 곧바로 만드는 가닥을 선도가닥, 쭉 그냥 풀면서 곧바로 만드는 건 선도가닥. 그 다음에 좀 풀어놓고 있다가 만들고 좀 풀어놓고 있다가 만들고 천천히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그것을 천천히 조금씩 만들어지는 가닥을 지연 가닥이라고 한다라는 거 잘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요때 프라이머라는 게 있습니다. 요게 왜 있을까요? 답할 수 있나 모르겠네. 자, DNA 중화효소의 특징이 뭐라 했습니까? 뒤에다 갖다 붙인다고 했죠. 뒤에다 갖다 붙인다는 것은 앞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이 있어야 뒤에 붙일 수 있죠. 한마디로 뭔가 기준되는 당의 세 번째 탄소가 있어야 붙일 수 있습니다. 아예 애시당초 안고도 없다면, 아무것도 없다면은 시작조차 뭐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풀었습니다. 자, 맨 처음에 맨 끄트머리 여기에 염기 앞에 뭐 있어야 가져오는데, DNA 중화효소는 앞에 있어야 뒤에 붙이는데 안고도 없는데 뭘 붙입니까? 따라서 무조건 푼다고 이게 쭉 뭔가 해나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가 옆으로 붙이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수소 결합은 저절로 일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소 결합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앞에 뭔가 앞에 있어야 뒤에다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DNA 복제할 때에는 반드시 맨 앞에 RNA로 된 RNA 프라이머라는 놈을 먼저 일부 붙여놓고, 미리 붙여놓고 그 다음에 DNA가 쭈르륵 형성이 됩니다. 프라이머는 DNA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DNA일 수 있는 DNA 조각일 수도 있는데요. 이제 RNA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 RNA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RNA 프라이머라고도 하는데요. RNA는 이제 DNA하고 달리 나중에 배우겠지만 DNA 중화효소처럼 RNA 중화효소는 까탈스럽지 않기 때문에 앞에 안고도 없어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RNA를 먼저 몇 개 붙여놓고 그 다음에 DNA 중화효소가 와서 붙이고 해서 쭈루루루루루 신장됩니다. 이때 DNA를 만들기 위해서 뭔가 기준이 되는 RNA가 필요한데 그 시작한다 해서 RNA 프라이머라고 합니다. 시작하는 놈 프라이머라고 한다라는 거. 그럼 자, 프라이머 어디에 있을까요? 뭐 여기서부터 친다면은 요 일부분이 RNA 프라이머 되겠죠. 프라이머. 여기서는 이거 지울까요? 자, 여기서는 프라이머 어디 있을까요? 요 일부분 여기서부터 시작했다면 요 일부분이 RNA 프라이머겠죠. 자, 그다음 여기는 매우 마찬가지. 요 앞이 요 일부분 몇 개의 요 그림이 지금 요 RNA니까 여기 T가 있으면 안 되죠. U가 있어야 되죠. 어쨌든 여기 프라이머가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상하죠. 그럼 여기 프라이머 있고 여기 프라이머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DNA가 복제하는데 RNA 달고 복제하나요? 말이 안 되죠. 이 프라이머는 곧 떨어집니다. 처음에 프라이머의 역할만 하고, 한마디로 시작점의 역할만 하고 곧바로 이게 다 연결되면 이게 쭉 신장되면은 다 떨어지고요. 여기 떨어진 빈 공간은 누가 채웁니까? 예, 당연히 뒤에서 쭉 채워나가면 되죠. 그 떨어져 나간 공간을 뒤에서 계속 채워나가면 되죠. 네.
다 이해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지금 선도 가닥은 아무 문제 없는데 지연 가닥은 중간중간 잘렸죠. 그러니까 자, 여기서 여기까지 만들었고 여기서 여기까지 만들었는데 요 앞에 뉴클레오타이드하고 그다음 뉴클레오타이드 공유결합 했습니다. 공유결합 했습니다. 공유결합 했어요. 그리고 원 DNA 가닥하고 수소 결합도 했습니다. 여기 야들은 공유결합 했고 야들도 야들 수소 결합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비어 있지만 사실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그 마지막 뉴클레오타이드하고 그 바로 다음 뉴클레오타이드하고의 공유 결합은 이건 거꾸로 이 방향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공유 결합은 DNA 중합 효소가 하지 못합니다. DNA 중합 효소는 까타를 썼다 했지요. 이게 중합 효소 못합니다. 마지막 마지막 요 연결은 다른 분자가 해줘야 되는데 요거는 DNA 연결 효소. 사실 이전 교육 과정에서는 이게 이제 여기는 헬리케이스라는 용어를 썼고 이거는 이제 아이고 라이게이스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거는 뭐 지금은 이제 안 씁니다. 됐고 나중에 혹시 나오면 알면 되고 우리나라 말로 하니까 참 쉽습니다. DNA 푸는 것은 DNA 풀림 효소, DNA를 연결하는 효소는 DNA 연결 효소입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DNA 복제 과정은 자 DNA 풀림 효소가 쭉 뭐 이 그림상으로 보면 오른쪽으로 쭉 가면서 풀고 그 다음 DNA 중합 효소가 와서 선도 가닥을 쭉 곧바로 풀자마자 곧바로 만듭니다. 다음 지연 가닥 쪽은 좀 풀고 만들고 풀고 만들고 풀고 만들고 물론 그때 RNA 프라이머가 와서 연결되고 와서 연결되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고 그 다음 그럼 두 줄이 형성되죠. 마지막 지연 가닥의 연결은 DNA 연결 효소가 한다는 거. 그러면은 두 줄의 DNA가 형성되게 됩니다. 자, DNA 복제 그렇게 쉽지만은 않죠. 자,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